그것을 하는 도중에 마지막에 목포에서 서울 올라올 때 강주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때 나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결국 정체 불명의 그 8톤 트럭이 우리를 들이받아가지고 결국 거기서 구사일생이 된 겁니다. 그때 다친 이 대퇴부가 치료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 겁니다. 그 일본 병원에서 있다가 결국은 유신이 된 것이죠. 70년대 유신 체제가 붕괴되고 80년대 전두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박정희 시대 못지않게 또 전두환 체제 하에서도 온갖 박해를 많이 받으셨죠. 그때 이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음모 사건으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본부분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한 나흘 후에 나는 중앙정부에 끌려갑니다.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3일 동안을 묶여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울고문을 당합니다. 울고문을 3일 동안 연속 받았습니다. 들어가면 제발로 나오기 힘들다는 속칭 남산 지하실로 악명 높았다. 얼마나 사람들을 다뤘던지 중정에서 고문을 받은 사람 중에는 꿈에서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지방에는 폐공장 등으로 위장한 분실들이 있어서 시시한 피의자들은 주로 거기서 처리했다. 연행된 이들은 입고 있던 평상복을 벗고 국방생 민군이 군복을 입은 채 수사를 받았으며 특히 간첩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불고지죄로 잡혀가 무수한 곤욕을 치렀다. 수사관들은 고문으로 인한 상흔을 숨기기 위해 생고기 등으로 멍을 뺐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서 찾으려고 한 것은 김대중 후보에 대한 스캔들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를 대라 입니다. 김대중하고 사귀는 여자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자를 찾냐? 나도 연애하고 싶고 저녁에는 나도 내가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저녁만 따라다니냐? 나는 낮에만 따라다니고 저녁에 안 따라다니기 모른다. 여자가 있는지 모른다. 이러면 막 거짓말 한다고 또 두들깁니다. 또 두 번째는 돈 준 사람을 대라합니다. 돈 준 사람 대주면 이제 그거를 뇌물로 만들고 돈 준 사람은 또 뇌물 증인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장군을 대라합니다. 김대중하고 사귀었던 장군을 대라. 그건 뭐냐? 그 장군들이 방끝을 다 깐다. 이 세 가지를 물어요. 정말로 돈 준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참으려고 3일을 당했는데 아마 죽을 고비를 내겠어요. 숨이 몇 번 끊어집니다. 숨이. 그래도 내가 거기서 내가 이래서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3일을 당하고 두드러 맞고 그렇게 제가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후에는 또 박정희 중앙정부에서 나를 매수합니다. 너희 부인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으니 애들도 있고 하니까 김대중하고 손 끊고 애국 가라. 유학 가서 그리고 우리가 돈 3천만 원 주겠다. 그 따라 써서 해라. 그때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지금 3억 좀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 조직이 했다는 사람 있죠? 조직했던 엄청나게는 그 당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나는 그런 제의를 받고도 내가 응하지 안 했고 심지어는 한전에 뭐 감사를 시킨다. 그래서 포스코를 시킨다. 별의별 유혹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전혀 그 사람들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 때는 5.18 났습니다. 5.18 났을 때 나는 이제 그때 이혁이하고 나하고 둘이
이화여대 학생 데모하는 것을 막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왜 막으러 왜 막냐면 오히려 데모하면 구실을 줘서 이 사람들이 겸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구실주는 일을 하지 마라. 한 것이 김대중 후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나오고 이협비를 그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대학생들 위원장들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 듣고 이제는 안 하려고 한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그날입니다, 바로.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 계엄령 선포한 것이 저녁 10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하고 저녁 먹으러 갔는데, 그때 수석경비사 헌병대들이 총 들고 동교동을 에워싸우고 그리고 총 착검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김대중 후보를 총검을 들이댔습니다. 들이대고 경호원들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거기서 전부 끌려가서 형무소를 가고 나하고 이협이는 거기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도망가 있으면서 심재공이라는 학생이 그 당시 윤보선 씨, 함수석권 씨, 김대중 씨가 이끄는 소위 한국 민주주의 복구와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심재공이가 유일하게 학생 대표였습니다. 근데 학생 대표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 그 단체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하여금 강주에 파견시켜서 강주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놓게 해서 세계에 알립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대사관에 나는 평소에 알았던 대사 직원들을 심정을 섞여주고 학생들을 섞여주고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학생들하고 같이 강조하고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 참사관 있게다는 사람 데리고 또 학생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 두 대사관 직원들이 강주의 사건을 샅샅이 전부 놓게 하고 세계에 다 알립니다. 그리고 심재공이 작성한 성명서를 내가 외신에 보내줍니다. 외신에서는 전부 보안사, 안기부 사람들이 다 있어 검열하고 있었어. 모두 언론을. 그런데 거기 아사히 신문사에 있는 미스 윤이라는 아가씨를 내가 전화해서 내놓게 해서 그 성명서를 줍니다. 그래서 성명서가 아사히 신문 톱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강조 사건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폭동이란 거야.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세계에 알려진 것이 결국 내가 하고 심재공이가 일을 한 것입니다. 서울의 봄을 놓고서 그때 이 상김의 입장이 조금씩 달랐죠. 상김의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후보에 대해서 달랐죠.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이 자기가 단일 후보를 하려 하는 것이고 JP는 JP 나름대로 또 자기가 하려고 했고 그러나 군부에서는 세 사람을 다 연금시켰죠. 김대중 대통령 구속시키고 YS는 연금시키고 그 다음에 JP는 연금시켰죠. 그리고 세 사람을 계엄사에서 발표하기를 김대중을 빨개이고 김종삼이는 무능하고 JP는 부패하고 그래서 세 사람은 대통령 못 온다고 그렇게 계엄사에서 소위 정승화라는 계엄사령관이 그렇게 발표했죠. 좀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 권고문하고 이협 의원을 이대 학생회에 보내가지고 더 이상 데모하지 말아라. 네. 군의 동원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지 말아라라고 네. 했는데 다른 이 정치 지도자들 김용삼, 김종필 이른바 상김의 입장이 학생 시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땠습니까?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그때 김종필 씨나 김영삼 대통령은 거기 시위에 대해서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가 동해도 가서 김대중 후보하고 만나서
미국 대사가 김대중 후보한테 좀 당신이 앞장서주라고 해서 결국 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김대중 대통령은 폭력이라든가 그 쿠데타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러면은 이 학생 시위가 격화될 경우에는 군이 이 계엄령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니죠. 원래 그런 빈미로 하니까 그때 이 군인들이 계엄령을 내릴 때는 싫어하니까 그런 되풀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실한 근거나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니죠. 예. 정치적인 오랜 생활에서는 예. 경험에서 그렇죠. 판단했다는 거군요. 꼭 할 것 같다. 꼭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학생들, 이대생들 찾아가서 설득하니까 설득이 잘 되더라고요. 잘 됐어요. 그것이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학생을 막 6시거든요. 8시인데 계엄령을 10시 해버렸다고요. 이미 나는 이제 학생들, 위원장들 만나서 합의를 봤거든요. 안 하기로. 사실 그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필요한 병력들이 수도경비사령부로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그 4월 달에. 그리고 그 군중 집회를 진압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미 그 계엄 확대를 위한 그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아니냐? 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관행이니까. 구실이고. 군인들이 일어선 것이 꼭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5.16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엄 확대와 함께 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체포 또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이 내란 음모죄가 돼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때는 이제 나는 도망 다니고, 전혀 동해동 갈 수도 없고, 재판에 대해서 이제 내용만 듣고 있을 테니까, 그때는 내가 어떤 방법이 없었고, 다만,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걱정이 제2의 조봉암이가 될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2의 조봉암. 그래서 내가 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매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의 정보를 듣고 그쪽에서 이제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절대 김대중 대통령은 제2의 조봉암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이호 여사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지막에 사형 받고 나서 이학봉이가 그때 수사대장인데 그 사람이 전두환의 직계예요. 이학봉이가 소위 육군 형무소 직접 김대중 후보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을 하지 말고 딴 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 말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일을 잘 풀리도록 하자. 이렇게 이학봉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강주 사건을 몰랐습니다. 한 달 후에 신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주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이 컸구나. 이런 강주 시민들을 너게 돼서 내가 무엇인가 나도 보답하겠다. 그러면 나도 같이 죽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이학봉의 말을 거절합니다.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당신들하고 타협해서 내가 잘 살게 되면은 나는 영원히 국민으로 내쳐지고 그리고 영원히 죽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신념을 가지고 내가 죽게 되면은 역사나 국민이 영원히 기억된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거기서 이혁방한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직접 들으셨나요? 결국은 살게 된 것은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카타하고 새로 대통령 레간하고 둘이 합의해서 그렇게 살려준 거고, 미국의 레간 보수 정권이 되니까 전두환이 만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김대중 죽여도 괜찮겠다 하고. 그러나 레간은 아무리 공화당이지만은 인권을 선정하고 도의 정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타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레간한테. 내가 당신한테 부탁한다. 어떻게든지 당신이 김대중을 살려주라. 거기서 K 레간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쿠데타 정권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합법적인 국가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레간이 세계 정상 국가에서 제일 먼저 전두환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제일 먼저 초청된 것이 프랑스, 독일, 영국도 아니고 우리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이제 노신영이 안기부회가 시켜서 2호에서 만나서 그 뜻을 전하고 그리고 노신영이가 각서를 받습니다. 한국 정치는 일제 이야기 않기로 하고 미국 가서 건강하게 공부하고 계시면 쓰겠다 하는 각서 쓰라고. 그래서 2호에서 썼습니다. 각서.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됩니다. 이 미국으로 망명하고 난 다음에 홍고문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 김대중 대통령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전망은 안 되셨어요? 나는 반드시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떠한 환경을 처하더라도 언젠가는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때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 국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치인보다 더 똑똑해요. 그리고 그 양반이 항상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국민만 믿고, 국민을 믿고, 그리고 역사를 믿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아니고 네 번에 걸쳐서 그런 생애를 거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네 번까지 가고 28년 동안 가는 그런 대통령은 세계에 없습니다. 만델라가 형무소에서 28년 동안 수행했지만은 그거는 형무소에서 28년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5번의 죽음을 법을 넘기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하면서 28년을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야기를 좀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이 요즘 그 역경, 어려움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보필하면서 대통령 만들기에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뛰었는데 정작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때 그때는 현장을 못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내가 사실 억울한 그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박정희 때도 내가 형무소 갔고요. 또 두 번 유신 때 또 형무소 2년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두환 때는 물고문만 당하고 그리고 김영삼 때는요 한보 사건에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보 사건도요 내가 네 번이라고 그러는데 네 번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하고 영국을 가셨을 때 내가 이제 최고위원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동교동에 내가 대리로 앞으로 최고에 돼야겠다. 그 최고로 나오는데 내 대학교 1년 선배가 있습니다. 정재철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소위 민중당의 재무위원장이고 전당대 의장이고 장관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최고에 나왔을 때 이 양반이 나한테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여당에는
동국대학교 출신이 전부 지금 잡고 있다. 김동영이가 정무장관이고, 황명수가 사무총장이고, 최영호가 또 내무부 장관이고, 쟁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는 정재철이, 최영호, 김동영이, 황명수 이렇게 아주 동국대학 출신들이 여당을 다 쥐고 있고, 야당은 권노갑이가 동교동의 직계인데 이번에 최고에 나오는데 앞으로 정치를 이제 동교동을 끌고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동생을 위해서 돈 많이 만들어주겠다. 이러면서 소개해준 사람이 정태수예요. 그때 정태수한테 5천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재판할 때 정태수가 나는 정치자금을 줬다 이래요. 근데 정재철 선배는 정치자금이 아니고 뭐 부탁해서 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재판하면서 뇌물을 안 되니까 전두환이 노태우법을 거기다 끼워가지고 나를 그쪽에다 끼워가지고 포괄적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도 포괄적 뇌물, 노태우도 포괄적 뇌물, 나도 포괄적 뇌물이에요. 아마 정치 중에서 이 세 사람이 포괄적 뇌물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한 것이고 그때 내가 해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 당선된 겁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김대중 후보는 역대 선거 사상 두 번째로 근소한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정치이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고생도 했지만 나는 항상 그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지 않았어요.